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청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입니다. 정면을 향해 있던 발언대로 바로 국무위원석 쪽을 총리님 돌립니다. 일단 자리에 좀. 다시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석 앞쪽 발언대로 나옵니다. 총리님 반갑습니다. 저 오늘 좀 낡은 지표들을 좀 우리가 다시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좀 총리님께 몇 가지 좀 철학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도 방문하셨고 중국도 가셨고 일본도 가셨고 중동도 가셨고요. 외교적 성과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GDP로 계산하면 이게 얼마인지 혹시 이 성과, 이 행정 서비스의 질 이거를 얼마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런 것을 아마 숫자로 평가하는 것은 가령 제가 어디선가 소위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트러스트, 신뢰, 그것을 일종의 사회적 인프라로 이렇게 전환해서 계산하는 경우를 본 경우는 있는데 네. 굳이 이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철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정치의 기능이 그런 경제의 기본적인 신뢰 기능을, 그런 인프라 기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 않겠나. 또 달리 보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성장률 자체의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을 나름 계량화해서 하는 접근법을 취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실제로 하는 거는 김영환 의원님 정도의 수준에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GDP에 계산되는 거는 대통령 연봉, 수행원들 연봉, 정부 지출에서 발생하는 것들만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이걸 신뢰하는,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노력했던 이 민주주의의 어떤 그 극복 과정, 이 민주주의의 축적 이런 거는 또 같은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시겠네요? 그 말씀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류, 우리나라에서 제품 수출하는 뭐 배를 팔건 뭐 칼을 팔건 도마를 팔건 아니면 뭐 반도체를 팔건 어떻게 보면 한류와 관련된 우리 문화 산업에 다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잘 성장하고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브랜드 값을 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는 K 민주주의도 이 한국에서의 모든 어떤 경제적 상품의 브랜드를 올리는데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싶어서 그런 의미의 이제 문화처럼 정치도 다 기여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는 국민 모두가 사실은 대한민국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한편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책적 신뢰 자본 계속 그 정책의 신뢰들이 좀 쌓이고 있어요. 그거에 사실은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에서 받아들여졌고, 제가 PPT 한번 띄워주시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 비상기업 이후에 마이너스 144조. 제가 2월 4일 날로 다시 계산해 보니까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800조입니다. 이게 사실은 시장의 신뢰가 받아준 거 아닌가. 그런데 저거는 이제 GDP의 계산은 직접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의 부가 올라갔고 저 돈들이 생산적 자본으로 쓰이고 투자로 일어나고 일자리로 늘어나고 소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GDP로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능력 있는 유능한 정부의 이 가치는 얼마일까? 무능한 정부는 오히려 이 GDP를 깎아 먹을 거고 유능한 정부 같은 경우는 값어치는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데 계량화는 안 되는데 저런 직간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계량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수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좀 주시면. 아마도 국민들은 그런 것을 지지율로 환산해서 표현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총리님
이제 본격적인 경제 질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웃으면서 PPT 좀 인사하고 다시 자리로 올려주세요. 돌아갑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발언대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GDP 제가 틀렸다고 딱 단언하고 좀 들어왔습니다. GDP는 틀렸다라고 원래 이제 쓰인 GDP 자료입니다. 저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쿠츠네츠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인데 네. 이게 이 경제 활동을 제대로 평가를 못 하고 있다. 특히 정부 사이드 쪽에 이 정부 지출을 제대로 감지를 못 하고 있다. 특히 유능한 정부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GDP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르코지 대통령이 스티글리츠 위원회라고 일명 이렇게 표현되는 새로운 대안책들이 뭐냐 이렇게 한번 연구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책 중에 하나가 GDP는 틀렸다입니다. 그 한번 보셨어요? 네. 네. 우리가 일단 GDP에 반영을 하려면 시장 가격이 있어야 되고 산출물이 있어야 됩니다. 네. 시장 가격이 없으면 GDP에 반영이 안 돼요. 네. 가사노동이 대표적이죠. 노동은 하는데 GDP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국가 데이터처 23년 자료를 보면 한 490조 정도다. 우리가 24년 GDP가 2,553조 정도 되죠. 네. 그러면 한 20% 정도가 가사노동입니다. 근데 정부가 하는 일 중에 많은 게 있어요. 교육. 무상으로 하잖아요. 네. 대학. 우리 산업부 장관님 여기 계시죠? R&D 지원. 다 부처에서 다 진행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평가절하되고 GDP에 시장 가격이 없다 보니까 반영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정부가 역할을 하는데 GDP에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근데 GDP는 국제 간 비교인데 어느 정부이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집니다. 정부 부채만 해도 그래요. 이를테면 아까 누가 정부 부채 얘기하시던데 GDP 실제량이 저평가되어 있다면 정부 부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의 삶은 그만큼 질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맞죠? 네. 제가 저희 지역에 일산대교 하나 있습니다. 28개 도로 중에 유일하게 유료입니다. GDP에 반영이 됩니다. 네, 저것만 반영이 돼요. 네. 그런데 나머지 27개 GDP가 반영되는 건설비 정도일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건설비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들일 텐데 지금 일산대교만 민영화되었기 때문에 GDP에 계속 통행료로 반영이 돼요. 또 볼까요? 외곽순환도로 저희 고양시를 북부로 통과하는 외곽순환도로 민자고속도로 높죠. 일산 그렇죠? 태경 구간 통행료 인하 그런데 사업자입니다. 정부는 도로공사를 통해서 민자 고속도로보다 절반 이하로 통행료를 이제까지 받았는데 최근에 좀 조정은 됐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도로공사가 민자 고속도로와 똑같은 통행료를 받았다면 정부의 GDP 역할은 매우 컸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또 볼까요? LH 우리가 임대주택 사업들 많이 하는데 대체로 30에서 70% 수준으로 임대료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요. 단위 면적 저게 전세가 비교 민간 자료- 시장에서 공급되었다면 GDP는 또 달라졌겠죠? 정부의 서비스는 사실은 언더 에스티메이트 되는 겁니다. GDP에서. 그렇죠? 네. 우리가 실제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데도 저평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LH가 이재명 정부에서 한 11만 호 공급을 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에서 6만 호, 윤석열 정부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11만 호 공급해야 돼요. 자, LH는 싸게 임대료로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고 있어요. 여기 있는 국무위원님들 다 모두 부채 소관 사업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로 LH를 이를테면 도로공사를 똑같은 부채 비율로 저 평가 기준을 세워서 민간 기업과 똑같은 기준을 세운다면 저 부채는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이렇게 싸게 공급하는데 다시 좀 우리가 지표를 설정할 때 공공기관 평가를 할 때 이런 큰
공공사업, 인프라 사업을 하는 국민 서비스와 직결된 삶의 질을 올리는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달리 평가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평가 항목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 홍영철 저희들이 부총리. 이제 이게 지금 좀 시장형 공기업 그리고 또 이 공기업이라도 시장형이 좀 가까운 공기업이 있고 또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을 좀 나눠서 저희들이 좀 구분해서 좀 평가를 하는 그런 걸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네. 관리 감독하고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처럼 인건비 들고 물론 뭐 부대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LH나 도로공사나 한전이나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나 이런 대규모 사업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을 하는 데들은 제가 보면 이 평가 기준들이 그냥 우리가 민간 기업과 똑같이 평가를 해서 예를 들면 부채별로 정한다면 저는 이거는 우리 이 정부의 기능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논리로도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주류 경제학이 그랬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좀 이 뭐 장기 재무전망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국토부 장관님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LH 분리하는 내용으로 지금 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자리에 앉은 채로 답변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좀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좀 쌓여 있다는 좀 반증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이런 의원. 사업을 하는 데는 부채비를 높일 수 없고 그만큼 정부가 부채를 지을 때 저는 국민의 삶이 유능한 정부 속에서는 이 과감한 투자로 인해서 삶의 질의 경로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달리 한번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경영 무슨 부채 많은데 띄워놓고 이거 외주화하고 민영화하고 뭐 이런 절차 밟으면 실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 국민의 삶 이것과 동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관을 분리하다 보면 저는 뭐 기관 분리하는데 뭐 1, 2년 이러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11만 호 목표에 사실은 이 걸림돌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 좀 볼까요? 불평등의 이력 현상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네. 네, 대한민국 OECD 중에 지금 소득 재분배 효과가 31개국 중에 꼴찌입니다. 거의. 왜 이럴까? 28위.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라는 게 제가 좀 부총리께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BIS에서 최근 보고서 한 22년도에 나왔는데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이 큰 사회일수록 불평등의 불황의 이력 규모도 현상 커진다. 자료. 그런데 이런 불평등은 기존 불평등을 더 확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경기 회복 시에도 확대된 불평등이 오히려 더 심화된다는 겁니다. 경기 회복 때 같이 불평등이 완화되는 게 아니고 더 심화된다는 거예요. 하위 50% 소득 점유율 이 연차별로 샥 이후에 어떤 샥이 오고 그 이후에 보면 소득 점유율이 떨어져요. 이게 이제 계량으로 좀 수치로 좀 보여주는 건데요. 저는 이제 조세 지출 조금 더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정책을 할 때요. 불평등을 줄이고자 한다. 그러면 불평등 줄이는 효과 경로를 잘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조세 지출 제가 31조 이것도 제가 분석한 거잖아요. 부총리님. 네, 네. 아시죠? 네. 31조를 분석했더니 15조 1,787억 원이 상위 20%에 집중되더라. 5분이 조세 지출은 안 보여요, 잘. 그렇죠? 차라리 저 돈을 재정 지출, 일반 예산으로 지출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전 지출로 우리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지역화폐, 제가 어저께 한국은행 재정 승수 관련해서 좀 발언 시간이 초과돼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10번째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의 김영환 의원의 질의 시간입니다.
마이크는 꺼졌지만 계속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답변자석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저는 불평등이 인구, 결혼,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 중인 5차 본회의 현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지대한 그 걸림. 답변 시간을 제외한 12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발언 시간이 추가돼서 마이크는 꺼졌습니다. 예산 정책을 짤 때도 계속해서 부총리를 쳐다보며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 김영환 의원. 잘 새겨 주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김영환 의원님 늘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 철학적인 지점을 이렇게 문제 제기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 글로벌 되면서요 이게 그 양극화가 굉장히 고착화되고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집은 더 잘 되고 또 어려운 집은 더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이게 불평등의 이 해소를 위해서 국가가 퍼블릭이 굉장히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계층에 더 중점을 두고 그래서 그게 역량을 키워주고 또 잘하는 그 미래 세대들에게는 더 국가가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이걸 진짜 이 고착화가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커질 수 있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런 쪽에다 좀 맞추고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리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 생활형 R&D를 통해 가지고 이 역량을 키워주는 쪽으로 진짜 내년도 대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천안에 있는 그 시장에 가보니까 꽈배기를 만드는 그 작은 상점인데 굉장히 그 꽈배기를 맛있게 합니다. 그래서 못난이 꽈배기라는 꽈배기 집인데 거의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데도 본인이 R&D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너무나 맛있는 이 꽈배기를 만드니까 줄을 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까지 진출을 합니다. 이제는 동남아로 진출하고 뭐 유럽까지 진출하려 이런 식의 어떤 역량을 키워주는 거 그게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뭔가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과자 하나를 만들더라도 굉장히 맛있게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 사람들이 열광을 해서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좀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 조세 지출과 관련해서는 이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착이 고소득층에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초혁신 뭐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 R&D를 확대해 주다 보니까 이게 대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기착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공제해 주다 보면 아무래도 고소득층이 신용카드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공제율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단기간에 조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이 재정 지출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저소득 계층의 어떤 역량을 키워주고 그분들의 어떤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는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발언 시간이 추가돼서 질문자의 마이크가 네. 꺼졌습니다. 김영환 의원이 질문을 이어갑니다. 네. 답변석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네.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김영환 의원의 네. 질의 이어집니다. 네. 2070년 우리 인구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네. 인구 프로젝션 원래 경로에 네. 불평등 변수를 넣으면 네. 질문자 네네. 답변자 모두 짙은 네네, 남색 감사합니다. 상의 자켓에 네네. 남색 네, 감사합니다.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구윤철 부총리. 발언대 위치를 옮기는 김영환 의원. 이제 정면을 향해서 발언대가 돌아서고 있습니다.